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은 니체 이후에 20세기 이후의 철학을 뜻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 전까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원류와 그 개념들을 어떤 불교와 비교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오늘 할 것은 플라톤 사상의 핵심인 이데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좀 주저됩니다. 왜냐하면은 플라톤 이데아 하면은 플라톤뿐만 아니라 서양 사상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을 불교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대목인데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쉽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어느 정도의 위상이냐면요. 좀 다소 무식한 질문 같은데, 서양에 아마 철학자가 수천 명이 있었겠죠. 그 중에 누가 무식하게 딱 한 사람만 골라라, 이렇게 한다면은 누굴 고를까요? 그거는 철학을 전공한 교수들한테 물으면은 거의 100% 플라톤을 꼽을 겁니다. 그야말로 서양 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플라톤 방대한 사상 중에서도 가장 핵심 개념이 이데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데아야말로 서양 철학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 철학자 중에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사는 모두가 다 플라톤 철학의 각주일 뿐이다. 상당히 파격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각주라는 게 뭡니까? 이게 본문이 있고 그 밑에 그 각주가 있죠. 그러면 본문은 누구예요? 플라톤 사상이 본문이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수천 명의 그 천재적인 학자들은 각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 표현인지 알 수 있죠. 그럴 정도로, 물론 좀 과장은 돼 있지만은 그럴 정도로 플라톤 사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난해한 플라톤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이데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데아를 설명을 하겠는데요. 먼저 어원적으로 보면요, 이데아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지금 그리스어를 로마자화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읽으실 때는 이데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리스어식이 아니면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아이디어죠, 영어로 읽으면은. 영어로 아이디어가 무슨 뜻입니까? 철학에서는 관념이라는 뜻이거든요. 생각, 관념. 그것도 관련이 돼요,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과. 어쨌든 이것은 이데아라고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이건 명사입니다. 이것은 동사 이데인에서 온 말이죠. 이거는 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데아는 보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보다를 명사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보이시죠? 저의 뭘 봅니까? 저의 모양을 보고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는 말을 명사화시킨 그 이데아는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모습, 이런 뜻입니다. 되게 쉬운 개념 같죠? 되게 쉽습니다. 실제로 플라톤 당시에 이데아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일 때는 그냥 모양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별로, 좀 저 정도 가지고 이렇게 서양 철학의 핵심이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모양을 보는데 저의 어떤 모양을 봅니까? 저의 겉모양을 보는 것 뿐이죠. 소위 저의 속모양, 그러니까 모양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겉모양과 본모양이 있겠죠. 소위 본모습이라고 하는 거. 모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는 지금 겉모양만 보죠. 근데 저의 본모양은 눈으로 보일까요?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건 어떻게 그럼 보겠습니까? 그거는 마음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 보여지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양이라는 게 되고, 이렇게 모양은 겉모양과 본모양이 있고, 이게 겉모양이라면은 본모양이 겉모양을 그렇게 되게끔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본모양은 어떤 본질이나 본체 같은 거라면은 이 본체나 본질에 입각해서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죠.
겉으로 드러난 걸 뭐라고 하면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면은 벌써 모양이라는 말을 통해서 본체와 현상이라고 하는 상당히 형이상학적 도식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형이상학의 핵심 개념이 바로 본체와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바로 모양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는 모양이지만은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모양이겠어요? 본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이데아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은 본 모양의 그 본자에 해당합니다. 본. 본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떨 때 써요? 본받다, 본뜨다. 이럴 때 본이 있죠, 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뜨다, 본받다라고 했을 때 그 본이 되는 겁니다. 이 본을 그리스 말로는 파라데이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데이그마, 이게 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뜨다 했을 때 그 본이 되는 그것이 파라데이그마인데 영어하고도 비슷하죠? 영어로 하면 패러다임이 됩니다. 패러다임. 요새 좀 쓰이죠? 패러다임이라는 말. 어떨 때 했습니까? 이 시대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쓰죠? 그때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이 시대의 어떤 사유의 공감대, 사유의 공통의 분모, 이 시대에 누구나 공감하는 사유의 틀 같은 게 있겠죠. 그게 뭐 시대정신이라고 할까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 시대의 사유의 공통의 분모 같은 거. 그게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읽으면은. 근데 그게 원래는 그리스 파라데이그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 시대의 사유의 공통의 분모 또는 이 시대의 사유의 본, 근본이 바뀐다. 이렇게 보면은 일리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플라톤의 이데아는 내용상으로 보면 이렇게 본을 뜻한다. 이게 본이라면은 결국은 이 본 모양, 본체가 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드러난 게 겉모양이라면 겉모양은 뭐겠어요? 이 본모양을 딴 거겠죠. 받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상한다는 얘기는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체의 그 본을 받아가지고 따서 본받아서 나타나는 그것이 현상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이 그 플라톤의 이데아의 핵심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이렇게 본을 받고 본을 뜨기 때문에 이때 이 양자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모방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 뜨는 관계니까. 근데 이게 본이 되고 이거는 이제 본을 받아가는 게 되겠죠.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런 모방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 이데아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그 뒤에도 아주 중요한 그 이론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학 같은 데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메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방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플라톤식이죠. 어떤 아름다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모방하는 미메시스. 그것이 예술이다. 이렇게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방 관계인데, 자, 근데 이 정도 얘기해도 여전히 좀 잘 안 잡히시죠? 그냥 본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잘 안 잡히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원의 예. 왜 하필이면 원의 예를 드느냐 하는 것은 원은 이때 기하학에서의 원을 얘기합니다. 동그란 그 원이 있죠? 기하학을 얘기할 겁니다. 플라톤 사상을 가지고 예를 들 때는 수학의 예, 그 중에서도 수학에는 산수와 기하가 있죠. 이 중에 기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철학을 제외하고서 가장 그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학문이 바로 기하학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예를 들어주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원인데요. 기하학에서의 원의 정의는 어떤 임의의 한 점이 있습니다. 임의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있겠죠. 예? 그럼 이 점들을 이으게 되면 선이 되겠죠. 그 이은 선과 그 내부의 면. 이것이 기하학에서 얘기하는 원의 정의입니다. 요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보세요. 임의의 한 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과 동일한 거리가 되면은 이쪽에 있는 동일한 거리가 돼야 되겠죠? 이쪽에 점이 있고, 점 있고, 점 있고, 점 있고. 동일한 거리가 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것들을
이 있죠. 이으면은 선이 되겠죠. 선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내부, 이 선이나 그 내부의 면, 이게 원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거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짜 원이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원, 이것은 기하학에서 정의하는 가장 완벽한 원의 정의입니다. 완벽한 원의 정의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그렸는데 칠판에 그려진 이 원이 가장 완벽한 원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원의 정의는 일단 세 가지 조건이 동원됐죠. 점, 선, 면. 기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점, 선, 면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됐고 또 동일거리라고 하는 조건이 지금 붙었어요.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하죠. 동일거리라고 하는 조건은요.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정의대로 하면은 이게 다 동일거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동일할까요? 보세요. 이게 동일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이게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게 궤적이 있어서 표시된 이상 이게 여러분께서 아무리 가늘게 그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두꺼운 거죠. 그러면 동일거리가 진짜 이 선이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그냥 가운데까지 그러겠죠? 근데 이 가운데도 사실 부정확하죠? 이 가운데에서 계속 미분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동일거리가 이 선에 표시된 여기에 어디까지인지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중에 동일거리가 뭔지 모르는 바보는 없습니다. 다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사유는 알 수 있어요. 동일거리가 뭔지 다 사유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현실에서는 여기서 어디까지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단지 여러분께서 충분히 생각할 수만 있지 현실에서 동일거리를 표시하는 순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걸 보죠. 점의 기하학적 정의는 뭐냐면요. 위치는 같지만은 길이는 같지 않는 겁니다. 길이. 무슨 얘기냐면요. 점이 이런 겁니다. 저길 보세요.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그러면 위치를 잡아줘야 보시잖아요. 그럼 위치를 잡았어요. 위치 잡았죠? 그럼 점이 찍혔습니다. 위치는 잡혔어요. 손을 뗄까요? 이게 점입니까? 멀리서 보면은 진짜 점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이런 게 두꺼운 거죠. 그리고 이 점은요, 인간이 보면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요, 바퀴벌레가 보면 어떤 상당히 이제 크게 보일 테고, 만약에 세균 같다면은요, 거의 축구장보다도 클 겁니다. 세균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점이 아니죠. 예? 우리가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점을 찍지만은 찍는 그 순간에 그거는 점이 아니라 크기를 갖게 됩니다. 크기. 크기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크기를 갖게 되죠. 근데 이렇게 크기를 갖게 되면 이건 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입체에 가까운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점이 뭔지 생각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생각하죠. 아, 점이 그런 거구나. 하지만은 현실에서 점을 찍는 순간 완전한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사실 점이 아니죠. 거대한 입체 덩어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선을 보세요. 선은 기하학에서의 정의는 길이는 같습니다. 이때의 크기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길이는 같지만 넓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길이를 표시를 했어요. 길이는 표시됐죠. 그러니까 선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선일까요? 이거는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서 보면요.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 궤적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선은 아니죠. 이건 뭐예요? 면이죠. 면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100% 완전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사유는 하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는 순간, 표시되는 순간 사실 그건 선이라기보다는 면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면을 볼까요? 면의 기하학적 정의는요, 길이와 넓이는 같지만 깊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 보세요. 아까 이게 면이라고 했죠? 이걸 면이라고 했습니다. 면이요. 그래서 이렇게 면이 됐어요. 근데 이게 면이 되려면은 깊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깊이가 있으면 깊이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죠? 마치 벽돌처럼 되겠죠? 이거는 면이라고 하지 않죠. 이거는 입체가 됩니다. 깊이가 있으면요. 면이 아닙니다. 근데 면을 표시하려면은 그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분필의 두께라고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표시가 되니까요. 결국 면이라고 하는 것은 면이 구성되는 그 순간, 현실에 옮겨지는 그 순간 사실 어떤 식으로든 깊이를 가지고 표시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면이 아니라 입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면이 뭔지 생각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사유는 알 수 있지만은 그것을 현실에 그리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면이 아니라 입체가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가장 완벽한 원을 정의할 때 동원됐던 동일거리와 점선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뭡니까? 오직 여러분께서 사유만 알 수 있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이거는 그려진 원이죠. 그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한 원이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려진 원들의 이데아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그리는 모든 원들의 본이 되는 거죠. 가장 모범이 되는 겁니다. 모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께서는 본을 받아오야죠. 본 떼야 될 겁니다. 가장 완전한 것은 이런 정의겠죠. 기하학자가 생각하는 완전한 원의 정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본을 뜨다 보니까 본 받고 본 뜨다 보니까 이렇게 원들을 그리죠.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원들을 계속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장 완벽한 본이 되는 그 원의 이데아, 그 원의 이데아를 본받고 본뜨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야말로 이런 원의 이데아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 자체라고도 하는 겁니다. 원 그 자체. 왜냐하면 가장 본이 되는 그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원은 두 가지가 있죠. 가장 본이 되는 원 그 자체와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 그려진 수많은 원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분명히 그 모방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본을 뜨다, 본을 받다, 본 받는 거죠. 본 받는 것은 뭐예요? 이런 이데아들이 여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것을 분유라고 합니다. 나누어 갖는 거죠. 누가? 이렇게 그려진 원들은 뭐예요? 가장 완전한 원의 이데아를 나누어 가졌죠. 분유한 겁니다. 그리고 얘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원인의 이데아 원 자체가 가장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모방해야 되겠죠. 모사한다고 합니다. 왜? 그건 너무나 완전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모방해야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원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사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데아와 그것을 맞춰서 그려진 원들 사이의 관계는 분유와 모사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누어 갖고 그 이상적인 것을 모방하는, 모사하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세상 전체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본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원본이 있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가시적인 세상들은 뭐예요? 그 원본을 모사하고 본뜨고 분유한 그런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하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이런 세상이죠. 이렇게 칠판에 그려진 원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감각적으로 확인하고 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칠판에 원을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도 그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원본이 되는 이데아를 분유해서 따오고 모방을 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데아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세상이 이런 것들이라면, 이런 원들이라면은 진정하게 있는 이런 것을 가능해 해주는 근본은 뭐냐? 그건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도 다 그런 이데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이런가? 분필의 이데아가 있나? 그러니까 가장 본이 되는 분필, 그러니까 분필의 원형이 있고, 여기 지금 분필이 여러 자루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 완전한 분필의 이데아를 본받아온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플라톤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진흙의 이데아, 먼지의 이데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플라톤이 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어떤 식의 용법으로 쓰냐면은 아름다운 사물들이 있죠. 아름다운 여인도 있고 아름다운 남자도 있을 테고 아름다운 조각상도 있을 테고 아름다운 미술품도 있고 아름다운 꽃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런 꽃이나 사람이나 그림은 어떻게 돼요? 결국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사실은 그게 몇십 년 안 가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화무 12동이라고 합니다. 10일을 안 가요. 그죠? 하지만은 플라톤이 봤을 때 남는 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아름다운 그 자체는 남는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그 자체는 뭐예요? 그게 바로 이데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는 건 뭘까? 아름다움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데아를 꽃이 분유하고 모사해서 받아서 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술에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진정한 미적 작품은 뭘까? 그럼 미 자체, 아름다움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걸 모사 분유해서 따와야 되겠죠. 이렇게 모사하는 것을, 이런 모방을 그리스 말로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학의 기본도 되죠. 모방. 일리가 있죠. 절대불변의 가장 완전한 아름다움,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가능하게 모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모방인데 요새 말로 하면은 모사한 거는 카피 뜬 거라고 그러죠. 카피 뜬 거예요. 그럼요, 아무리 좋은 복사기계 갖다가 카피를 떠도 어디까지나 원본은 원본이고 복사본은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입장에서는 최대한 원본을 많이 닮아야 되겠죠. 아주 거의 진짜처럼 닮겠지만은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처럼일 뿐이지. 그렇다고 보면요, 이것을 모방한 것들이 있겠죠. 모방물들. 소위 카피 뜬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원본을 가능한 한 원본을 많이 반영해서 모방을 하고자 하겠지만은 사실은 마지막 1%는 계속 못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짜가 아니니까. 원본이 아니니까. 얘는 아무리 비슷하게 담는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자신이. 그게 카피 뜬 복사본의 운명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이 원본은 카피 뜬 애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왜? 이것이 가장 완전하니까. 근데 아무리 잘 모방해도 이쪽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사 아무리 좋은 기계 갖다 찍는다 하더라도 죽었다 깨나도 복사본은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아닙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이 이데아가요, 지금 그리스어 읽으니까 이데아라고 했는데 그 영어로 읽으면 관념이라는 뜻이 있죠. 이렇게 보면요, 이데아의 근본 뜻은 본이라는 뜻이 있고, 이건 지금 설명했고요. 영어로 읽으면 아이디어 하면 관념이죠. 관념은 뭐예요? 사유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데아가 아이디어라고 읽히면서 관념, 사유의 내용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 그 자체 어디 있어요? 사유 속에서만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말과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데아 그 완전한 원본은 사실은 감각적으로 파악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유의 내용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죠. 그것은 가장 완전한 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보세요. 이상이 영어로 뭡니까? 어디죠? 이것도 이데아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죠. 왜? 이데아는 가장 완전한 원본이기 때문에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면은 또 떠오르는 말이 있죠. 유토피아. 이상국가 얘기할 때. 그건 플라톤 얘기가 아니고 그 한참 뒤에 근대 초기에 이제 토마스 모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쓸 때에 만든 말입니다. 만든 말인데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은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이상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유, 토포스. 토피아는요, 토포스라는 뜻이거든요. 장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곳이라는 거죠, 장소. 근데 이거는 오우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우 토포스가 되죠? 이것도 이제 곳입니다. 근데 이 에우 하면은 좋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이렇죠. 가장 좋은 곳은 현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토마스 모가 그 유토피아를 묘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적인 국가이긴 한데 그게 현실에서는 없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한테도 설명할 때 충분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데아는 원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플라톤은 뭐 선의 이데아라고도 하는데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없죠. 어디 없어요? 불완전한 카피뜬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없어요. 없지만은 가장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런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거고. 근데 여기에는 없죠. 현재. 이 현실에는 없잖아요. 현실에는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부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초월적인 거라고 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 현실에서 없잖아요. 이렇게 그려진 원 속에 원의 이데아는 없어요. 단지 뭐예요? 분유에서 일부만 떼받은 것뿐이지 그 자체가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의 이데아는 여기에는 없죠. 초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이데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이렇게밖에. 그래서 이제 유명한 라파엘로의 그 아카데미아 악단 그림을 보시면은 그 플라톤은 손을 이렇게 제스처하고 있고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데아라고 할 수 있는 그 형상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죠. 그건 뭐예요? 그러면 천장이 붙어 있나? 하늘에 있나? 그게 아니죠. 이데아는 초월적이라고 한 거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세상의 이사물들 속에 있지 않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구태여 얘기하면 어디 있을까요? 사유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아까 보셨잖아요. 완전한 원의 이데아는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유는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데아를 정해졌는데, 그럼 이런 것이 서양 철학에서 이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가 하는 건데요.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다 지금 나왔어요. 자, 플라톤의 이데아가 하여튼 본이라고 해서 가장 완전한 원본 같은 것이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원의 비율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원의 비율을 하면은 원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려진 원과 원 자체가 있었죠. 원 자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의 이데아 같은 거였습니다. 그려진 원은 그것을 카피뜬 것에 불과했던 거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데아는 모양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겠어요? 본 모양이 되는 거죠. 본이 되는 거니까 본 모양이라면 이거는 그것이 드러난 겉모양에 불과합니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본 모양이 되는 것은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체라고 하고 이것은 그 본체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이 본이 되는 이 완전한 이데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보는 건 뭐예요? 이렇게 그려진 원만 보죠? 이렇게 이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은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왜? 구체가 영어로 콘크리트라는 뜻이거든요. 컨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뭐와 함께? 감각과 함께 있습니다. 감각과 함께 있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믿을만 할 테니까 눈이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겉모양은 눈이도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입니다. 하지만은 이 원본이 되는 그것은 눈이도 보이지 않았죠. 이데아는 여기 없잖아요. 초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abstract라고 합니다. 앱이 뭡니까? 떨어져 있죠. 어디? 감각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상이라고 합니다. 감각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예?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 추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라고도 하고 이것을 가상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라는 얘기는요. 그야말로 진실 존재의 준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죠. 진짜로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있다는 얘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가장 완전한 원의 이데아를 모방해서 지금 원을 그렸습니다. 하나 그렸어요. 2개 그렸습니다. 하나 더 그릴까요? 3개 그렸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있는 것 같죠? 눈에 보이니까. 정말 있을까요? 지워졌죠? 없어졌어요. 하나 또 지우죠?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려진 원들은 지워집니다. 소멸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원의 이데아는 지워졌을까요? 안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봐야 얼굴에 분필가루만 묻지 원의 이데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진짜로 있는 건 뭘까요? 이데아가 진짜로 있는 거죠. 그건 사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게 진짜로 있다고 보죠?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또 지워버렸네.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생성 소멸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짜는 사라지지 않는 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는 이데아가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뭐냐? 그건 가상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상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짜, 덧없이 사라지는 식으로 그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와 가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불멸이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멸해 갑니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불멸과 가멸, 소멸이 되고 근데 그런 이데아는요. 숫자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 개고요. 그렇죠? 3개 그렸습니다. 3개만 그릴 수 있겠어요? 수천 개, 수만 개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려지는 원들은 셀 수 없이 많겠지만은 원의 이데아, 원 그 자체는 단 하나일 뿐이죠. 그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단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숫자상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이렇게 이 하나의 그것을 보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은 두루두루 다 들어간다는 거죠. 가장 완전한 원의 이데아가 여기 다 침투되어 들어가 있죠. 보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그려진 원들은 뭐예요? 개별적이라고 하는 거죠. 개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낱낱이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작은 원이 있다면 큰 원이 있고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잡다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편과 개별이 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보세요. 여기 세상의 근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본체 그러면서 진정으로 있는 그거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단 하나의 것 그것이 뭘까요? 진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거는 진리라고 진리의 기준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진선미는 바로 이데아와 같은 것이 진선미라고 보는 겁니다. 진정한 선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불멸의 그 하나의 것, 그게 선이라는 얘기고 아까 미도 얘기했었죠. 미. 절대미, 가장 완전한 미는 이데아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것에 대한 반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이 아니니까 아까 여기 가상이라고 했듯이 이거는 위가 됩니다. 위. 허위라는 얘기죠.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건 선이 아니라 이제 악이 되겠죠. 미의 반대는 뭘까요? 추가 됩니다. 아름답지 않은 거. 그야말로 진선미 위악추라고 해서 대비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플라톤의 이데아를 통해서 서양의 진리관의 기본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서양 철학 일반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본체이자 실제하는 불멸의 그 하나의 것. 그것이 진리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선미 그 자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했죠. 보세요. 세상의 근본이 됨과 동시에 진정으로 존재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단 하나의 그것.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인 것. 플라톤은 그걸 이데아라고 불렀죠. 근데 기독교인은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신이라고 불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분명히 예수님보다도 훨씬 수백 년 전 사람이죠. 기독교를 알 리가 없죠. 기독교 나오기 전이니까. 하지만 플라톤의 이러한 이데아 사상은 후대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매력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플라톤이 설명했던 그 이데아의 위상들에 그냥 이데아 빼버리고 신을 배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의 그 예수님 말씀은 상당히 소박한 얘기잖아요. 이게 고도의 신학화가 되려면 이 그리스 철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톤의 이런 사상은 신의 초월성을 설명할 때 정말로 유용한 개념으로 써먹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플라톤 사상은 서양에서 아주 강력한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서양사 속에서의 어떤 플라톤의 이데아를 봤는데요. 이제 불교적으로 한번 보죠. 불교인이라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건데, 먼저요. 여기 지금 본체라는 얘기부터 하죠. 이 본체라는 말을 플라톤이 쓸 때에는요, 누메논이라고 합니다. 현상은 영어식으로 쓸게요. 펜노메논이라고 합니다. 본체와 현상이에요. 근데 이 말은 누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건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메논은 본체라고 하지만 정신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플라톤이 이데아가 그랬죠. 여러분이 사유를 통해서만 생각한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본체라고 하는 것이고, 본체. 근데 이것은 어디서 오냐면은 포스라는 말에서 옵니다. 포스. 포스가 뭐예요? 이거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이라는 뜻이에요. 햇빛. 그 중에서도 햇빛. 그러니까 태양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빛, 햇빛에 의해서 페노멘은 드러난 거, 나타난 거. 그것이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시면요. 서양식 본체와 현상을 보시면은 포스에서 왔다고 할 수 있듯이 이것은 해와, 즉 태양과 그것의 빛에 의해서 드러난 사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서양에서 본체와 현상은 해와 태양과 태양에 의해서 비춰진 사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태양이 모든 걸 비춰주지만은 이 사물 입장에서는 태양 그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합일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물이 태양과 합일이 되겠습니까? 다 타버릴 텐데. 하지만 태양이 없으면 드러나지는 않겠죠. 결국은 이거는 초월 관계이고 분리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이분이 전제되어 있죠. 같을 수가 없어요. 태양과 사물은. 그래서 초월적으로 분리돼가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보면요. 불교식으로 보면은 본체와 현상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불교에 많이 나오죠. 체용. 근데 이건 무슨 체입니까? 몸체예요. 몸체. 그럼 이건 뭘까요? 용. 몸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과 몸짓이에요. 몸과 몸짓입니다. 이것이 불교식 본체와 현상인데 여기에 불교에서 드는 얘기가 뭐냐면은 몸짓을 파도에 비유하면은 본체는 뭘까요? 바다 그 자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다와 파도는 떨어진 관계일까요? 그건 아니죠. 파도 없는 바다가 없죠. 그리고 바다는 파도를 통해서만 자신을 갖다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이분이 아니라 불이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몸과 몸짓. 아니 몸 없는 몸짓이 없고 몸짓이 없다면 그게 산몸이겠어요. 그게 죽은 몸뚱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불이가 전제되어 있고 단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그 근원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하는 실용적인 측면, 그쪽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서양식 본체 현상처럼 이분화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용은 상징하다고 그러죠. 체용이 상징하다고 그럽니다. 체용이 불이하고 상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보면 본체와 현상은 상징하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본체와 현상은 초월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보면은 불교식 본체와 현상관이 서양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용이 상징하기 때문에 몸은 보세요. 몸은 한 몸이죠. 근데 몸짓은 여러 가지 액션이 있죠.
일체다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용이 그런데 상직하죠. 왜? 몸과 몸짓은 분리될 수 없으니까. 체용이 상직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곧 다와 상직하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즉다라고 합니다. 일즉다 다직일. 화엄에서 나오죠. 그리고 의상스님 법계도에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일즉다 다직일이 되는 것도 체용이 상직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건 서양식의 본체 현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주목하실 말이 여기서 보편이라는 게 나왔죠. 보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보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두루 통하는 단 하나의 그것. 그것이 이제 보편자인데 보편이죠. 또는 우리가 일반이라고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플라톤은 이것이 실제한다고 봤습니다. 이게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왜? 플라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불교에서도 이 보편과 일반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식으로 보면은 저 일반은 뭐라고 부르냐면 총상이라고 합니다. 총상이죠. 그러면 그 개별, 특수는 뭐냐면 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불교가 봤을 때 이런 총상 또는 보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뭐냐면은 이건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보면. 절대로 이건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하지 않고 그럼 뭐냐? 없는 거냐? 왜 없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보편이라고. 보편은 뭐냐? 불교에서 보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라고 합니다. 가.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 가짜가 떠오르죠?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요거를 한자로 번역하니까 가는데 원래 인도말로 하면은 프라지냐프티입니다. 프라지냐프티요. 프라지냐프티가 뭐냐? 가시설이라고 합니다. 가시설. 뭐야? 가건물 같은 거 있죠? 임시로 지어놓은 그거예요. 필요해서 임시로 설치한 거라는. 그러니까 불교가 봤을 때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에 불과하다. 즉 필요해서 유용하기 때문에 임시로 설치한 거예요. 따라서 실제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 가건물이 등기 안 나잖아요. 실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고 좀 더 보시면요.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불교식으로 보면 원은 원 아닌 것에 대한 배제 관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 아닌 것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추론적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거죠. 근데 원 아닌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원과 다른 것입니다. 불교에서 보면요.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총상은 별상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상호 의존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연기하는 것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총상은 별상 없이는 없고 그러니까 총상과 별상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죠. 원흉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화엄에서 그러니까 육상원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상, 별상이 이제 원흉한다는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플라톤이 생각하는 보편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라고 그랬죠. 왜 실제냐? 왜 진짜로 존재하는 거냐? 사라지지 않으니까 불멸이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렇게 진정으로 존재하는 걸 실제라고 표현합니다. 불교에서는 실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걸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실상. 근데 실상은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건데 소위 우리가 여여 또는 진여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여 진여가 뭘까요? 있는 그대로의 것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뭐냐? 세상이 연기하고 즉 무수히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계속 변화해가고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고 영원불변한 건 없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고정된 자아 같은 거 없다. 이게 불교가 보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플라톤이 얘기했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를 뜻했고 그 이데아는 불멸한다는 건 뭐예요? 불변한다는 얘기죠. 변화를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의 실상은 뭘까요?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변화를 그냥 그대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쪽은 변화를 부정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변치 않은 것은 우리가 동일성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동일하게 남아있는 거. 그게 뭐냐. 고대에서 보면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한 플라톤의 이데아, 다음 시간에 설명한 기독교의 하나님, 근대 철학에 나온 자아. 이런 것들이 플라토니적 실제라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실상은 뭐예요? 연기 무상무하죠? 보세요. 그렇게 보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데아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이데아는 마음이 지어낸 하나의 필요에 따라서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실제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고 신? 무상한데 신이 있겠어요? 영원불변한 게 없는데? 자, 정반대죠? 불교는 무하다는 얘기예요. 실상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실제를 불변으로 보기 때문에 자아 같은 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를 통해서 우리가 서양의 오늘 위상, 서양 철학에서 중요성을 봤는데 불교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상당히 이제 심각한 차이가 있고 이렇게 보면 플라톤이 서양에서 중요하지만 현대 철학은 플라톤과 반대로 갑니다. 서양 현대 철학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라톤과 반대로 간다는 얘기는 불교와 가까워져 간다고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